그 개정세법이 원래도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좀 비영리 부분만, 공익법인에 관련된 부분만 좀 추려서 설명을 드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개정됐는데 아마 혹시 여러분들이 원래 또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 그 두 가지를 좀 같이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2019년 개정세법, 지난 12월 달에 국회 통과되고 12월 31일 공포되고, 그래서 보시면은 세법 지금 이제 막 개정됐던 내용들은 대부분 다 2019년부터 적용되는 규정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작년 12월 말에 공포가 되고 시행은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그런데 이제 오늘 설명드리는 시행령은 아직 공식적으로는 공포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이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법하고 달리 이제 법은 개정하려면은 국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소위도 통과돼야 되고, 또 본회의 통과되는데 세법하고 상관없는 엉뚱한 얘기로 이게 또 중간에 보류되기도 하고, 이런 게 복잡하니까 아무도 확신을 못 하는데 개정안에 대해서 시행령은 기획재정부가 안 내고 국무회의에서 얘기되고 그냥 통과되기 때문에 시행령은 대부분 개정안이 거의 다 그대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가끔 국무회에서 대통령이 이거 바꿉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나오긴 하는데, 현재 나오는 이슈들은 그렇게 민감한 사안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들은 현재는 입법 예고된 상태고, 그 얘기가 2월 7일 날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고, 다음 달 중순 2월 12일에서 15일 사이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은 여기 시행령 안까지 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 그리고 시행규칙,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지금 고민스러워 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공익법인 결산 공시가 어떻게 될 거냐. 대부분 결산 공시 양식은 지금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행규칙 관련돼서는 지금 국세청에서도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빠르면은 뭐 2월 말이겠지만 대부분 3월 초에 시행규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때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고요. 이번에 연말에 국회에서 통과되고 시행령에 나와 있는 얘기들 중에 우리가 한번 좀 짚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아마 전용계좌 신고되는 부분들. 아마 여러분 다 아시는 것 같이 공익법인은 어떤 그 규모와 상관없이 전체가 다 전용계좌를 국세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기부금도 그 계좌 통해서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규정 자체가 나온 게 상당히 오래 전이었는데도 단체들이 모르고 또 안 해도 별로 어떤 뭔가 제재 조치도 없고 하니까 그냥 넘어왔었죠. 그러다가 한 2, 3년 사이에 국세청에서 전용계좌 신고 안 했는 데들에 대해서 가산세를 꽤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혹시 이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한시적으로 좀 유예되는 조치가 있습니다. 그 유예되는 조치가 뭐냐면은 2016년, 17년, 18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용계좌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수익 금액, 이 수익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수익 사업에 나왔던 이 수익 금액하고 그 다음에 출연금, 후원금, 목적 사업에서 받은 후원금, 이 금액이 5억 원이 안 되는 공익법인,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올해 6월 30일까지 전용계좌 개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체,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단체가 수익 금액이 6억이 안 된다 하면은 지금 신고 들어가더라도 전혀 가산세 이런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단체가 놓친 경우가 있다면은 이 기한은 여러분들이 꼭 챙겨주시면은 좋죠. 이거 지나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지금 이때 가산세 매겼을 때 상당 부분에 나왔던 얘기가 이런 거 우리 몰랐다, 우리가 그러고 이렇게 홍보도 안 해주고 왜 가산세 매기냐 반발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되면 그때는 뭐 저희도 할 얘기가 없어지게 되겠죠. 결산 공시 의무 대상 서류가 좀 더 확대가 됐습니다. 뭐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했던 거를 조금 더 이제 명시적으로 나온 부분입니다. 기존에 하셨던 얘기 중에 하나가 더 들어간다면은 출연 재산의 운용 소득 사용 명세. 그러니까 이제 수익 사업에서 나왔던 부분,
법인세법에서 나와 있는 운용수익금을 어떻게 더 썼는지 자세하게 설명해라. 이 얘기는 우리가 다르게 보면 어떤 얘기냐 하면은 출연자산은 아마 여러분들이 신고하실 때 보면은 출연금 언제 받아서 어디에 쓰셨다. 이게 이제 출연자산 보고할 때 다 들어가죠. 근데 수익사업에서 나온 거는 그냥 통으로 얼마 썼다 하고 끝나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더 자세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감사 대상 공익법인은 감사 보고서와 첨부된 재무제표. 우리가 보면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죠. 그런데 이제 가끔 이 공시에 했던 자료들을 보면은 감사 보고서를 첨부해야 된다. 이러니까 단체 내부에 계신 감사님, 이 업무 감사하고 회계 감사하신 분의 감사 보고서 보통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되죠. 그것만 들렁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또 외부 감사를 받았는데도 그 외부 감사 받고도 그냥 앞에 감사 보고서 본문만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냥 생각할 때 감사 보고서 올리려니까 그것만 올리고 끝난 부분이죠. 그래서 아마 그 얘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분명하게 감사 보고서와 재무제표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재무제표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그리고 주석까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갈수록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얘기들 이제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따라서 진행이 돼가면은 뭐 큰 무리는 없다고 보입니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개정되는 내용들입니다. 거기에서는 지정 기부금 송금 산입 한도가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에 10%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0%라는 거는 단기 순이익이 있고 그러면은 그 단체의 전체 소득 금액의 10%를 한도로 기부금을 인정해 줍니다. 연말정산하면서도 아마 조금 얘기가 나올 건데, 여기서 말하는 기부금 송금 산입 한도가 10%라는 거를 잘못 이해하시면은 100만 원 기부하면 10만 원 비용을 인정해 주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한 저 얘기는 이익의 10% 범위를 기부금의 총 한도로 본다. 이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여기에서 혹시 이제 사회적 기업,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쪽에서는 사회적 기업은 이 지정 기부금 한도가 손익 한도가 20%까지 좀 더 확대됐습니다. 자, 그 이유는 왜 그랬냐면은 사회적 기업의 기본 요건 자체가 이익의 50%를 사회공헌으로 다시 환원시켜야 되는 게 사회적 기업의 요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0% 환원시키고 나면은 이 부분이 엄청나게 한도 초과가 돼버렸던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번에 좀 더 보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거는 이제 여러분 단체가 어떤 그 기부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부금을 내면은 이제 위에서 나오는 저런 한도 때문에 내가 이번에 1,000만 원을 기부했지만 실제로는 300밖에 공제 못 받는 경우도 생기죠. 그 경우는 700이 내년으로 넘어가서 그것이 5년 동안 공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거를 우리 기부금 2월 공제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그 2월 공제하는 기한이 2019년 이때부터는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훨씬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한 해에 기부를 많이 하시면은 그 기부금은 그 다음 해서 한 10년 동안 나눠서 한도가 있으면 언제든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소득세법도 또 법인세법도 동일하니까 개인이나 회사나 법인이나 다 동일하게 10년 동안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019년 기부하는 분부터는 그렇게 요거는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개인 부분입니다. 개인 부분. 우리가 이제 기부금 하면은 개인들은 이제 사업자가 아니고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는 이제 우리 두 가지 나누어지죠. 주식회사라든지 사업자들은 전체 이익에서 비용으로 빼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비용 공제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사업을 안 하는 순수한 개인, 보통 우리 근로소득자 얘기를 하죠. 회사원들인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이 경우가 세액공제로 들어갑니다. 근데 세액공제가 여러 단계로 나눠지는데 고액공제, 그러니까 고액이 되는 경우는 세액공제할 때 30% 세액공제율이 됩니다. 조금 더 높은 비율이죠. 그러니까 이 고액이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2천만 원인데 기부금 저기 1천만 원으로 이 금액이 떨어지니까 그만큼 세액공제율이 높아지면은 고액 기부자들에게는 훨씬 더 좀 유리한 조건이 되겠죠. 요 얘기가 이제 소득세법에서 하나 또 바뀐 부분입니다. 퇴직 임원 관련 특수관계인 범위가 수정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은 기존에 나와 있던 규정은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퇴직 임원 또 특수관계로 본다. 지금 이제 요건 어떤 얘기냐 하면은 갑자기 여러분 입장에서는 우리하고 퇴직 임원하고 무슨 상관이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단체가 순수한 개인 후원자인 경우는 이 부분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에서 출연을 했는 경우에 기업에서 출연한 재단이라든지 아니면 사단 이 경우들은 대부분 출연했는 기업에서 이사나 아니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재단의 상임이사나 이사로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출연자들의 어떤 그 생각대로 이것이 잘 돌아가느냐, 또 기부금도 계속 지원이 되니까. 자,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볼 때 이건 뭐냐면 퇴직하고 5년이 안 된 임원이 이렇게 오면은 그 회사의 영향력 하에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임원의 5분의 1 이상은 특수관계인으로 갈 수 없다. 5분의 1 초과되는 이사가 임직원이 그 법인에 있으면서 거기에 지급하는 직간접 비용, 급여라든지 활동 비용은 우리가 다 증여세로 부과한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서 볼 때 어떤 특수관계인이 법인의 이사나 임직원으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나가는 것은 모두가 다 증여세 부과되는데 그때 요건이 기존에 5년이었던 것이 지금 규정 바뀌면서 3년으로 좀 단축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단체에 어떤 기업이 계속적으로 출연도 하고 후원을 하는데 그 기업에서 퇴직하는 임원이 퇴직하고 3년이 넘었다면은 이제는 특수관계가 없다라고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전히 여기서 하나 큰 부분은 기업 집단 소속, 그러니까 그룹사들이죠. 우리 공정거래법이라고 얘기하는 거기에서 공시대상 집단, 그 얘기는 총자산 5조 원. 제가 오늘 명단 봤을 때는 해당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는 여전히 5년이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3년으로 범위가 축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얘기도 이제 또 하나 이제 큰 얘기가 되는데 요것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상관없지만 이렇게 바뀌었구나라는 건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공익법인이 기부금 받아서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또 아니면 출연재산을 가지고 매각한 금액 이런 것들 가지고 주식을 취득할 때 지금은 보면은 5% 또 10% 초과되는 부분 성실공익법은 20%까지는 우리가 별 증여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출연받은 재산 매각 이 금액이 이 자산 5조 원 이상 되는 기업 집단에서 공시대상하는 기업 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주식을 취득하면은 이것은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걸로 본다. 그러니까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 많이 이제 언론에서 보신 것 같이 지난해 공정위가 그룹사 관련된 재단법인들 엄청 많이 조사했습니다. 해보니까 정말 제대로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들은 그냥 우회적으로 재단으로 주식을 넘겨가지고 거기서 또 우회적으로 여전히 이제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구조들이 문제로 좀 많이 대두됐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번에 여기에서 규정으로 바뀌면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공익법인 등의 공시자료 제공 범위 확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상당히 좀 획기적인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은 보면은 우리가 매년 4월에 결산 공시를 하죠. 그 결산 공시된 자료를 국세청에서 우리가 볼 때는 단체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검색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기부자건 여러분이든. 그런데 국세청에서 지금은 상정법 시행령에 요건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고시된 단체, 가이드스타죠. 가이드스타에게만 이 국세청의 결산 공시자 자료 전체를 전자 데이터 파일로 넘겨줬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결산 공시된 자료는 가이드스타 외에는 아무도 볼 수가 없었어요. 물론 어떤 또 다른 비영리 단체가 국세청 결산 자료를 다 다운받아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다시 입력해서 통계를 내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가요? 그거를 작년에 기재부나 만나면서 여러 단체들이 계속 이건 문제 제기를 하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얘기가 이번에 이제 법 개정되면서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국책연구기관 실제 여기서 말하는 이 얘기들 여기서 말하는 이 데이터가 있으면은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라든지 이런 걸 상당히 연구할 수가 있는데 자료가 없어서 대학교 교수님들이나 이쪽에서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국책연구기관 아마 여러분들하고는 직접 관련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 결산 서류 등의 공시 의무를 이행한 공익법인 아마 여기 중에 대부분이 다 해당이 되겠죠. 결산 공시한 공익법인들은 국세청에다가 자료 달라고 하면은 전체 자료를 다 그냥 주게 됩니다. 이거는 엄청 획기적인 상황인데 여러분 별로 관심 없으신 것 같아요. 딴 단체 거는. 예.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조금 이제 저는 가이드스타가 하는 그 방향은 틀렸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혹시 가이드스타에서 오셨으면은 이해하고 들어주시고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가는 과정이 데이터를 한 곳에서만 집중하고 있고 그 집중된 데이터를 갖고 본인의 툴로만 분석해서 별을 매기고 하는 거는 이거는 좀 더 우리가 전체가 공유되는 기준에서는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건 근본적으로 이 비영리 기부 문화가 좀 더 활성화되는데 상당히 큰 장애물이 이제 해결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 중에 비영리 문화 이쪽에 대한 게 여러분 사업이라면은 원래 이 데이터 받아서 이런 걸 하겠다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거는 이런 걸 보면은 결국 우리나라의 기부 패턴이 어떤지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모로 상당한 이제 올해 지나가면 4월달 지나가면은 이제부터는 상당히 재밌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시가평가 기준을 법인세법과 일치시켰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상정법에서 기부받거나 이랬을 때 대부분 시가평가 기준인데 재산에 대한 거는 규정이 없으니까 시가 기준으로 갔습니다.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서. 그런데 용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는 법인세법에 따라서 조치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인세법으로 가다 보면은 이게 장부가와 또 시가와 여러 가지 경우들에 따라서 다르게 갑니다. 근데 저기 나와 있는 현물후원금 같은 경우에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여전히 시가를 어떤 식으로도 했었어야만 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번에 재산, 그러니까 일단 재화죠. 재화, 용역 모두 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으로 진행하도록 이거를 동일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일하다가 나왔던 경우인데 어떤 그 공익법인이 거기가 출연한 또 다른 법인에게 건물을 임대를 해줬다라고 한번 예상해 봅시다. 실제가 이제 그런 케이스죠. 그렇게 되니까 본인들이 출연해서 만든 법인이니까 특수관계인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특수관계자 간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생기는 법이 부가가치세법상에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부가세법에서 있고 법인세법에서도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검토해야 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서도 이걸 검토해야 돼요. 근데 이 세 가지 기준이 다 달랐어요. 더군다나 법인세법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됐을 때는 그냥 법인세 차이에 대한 이익이 돼서 세금만 내면 됐는데 상정법에 따라서 이걸 평가했을 때는 이 차이 난 비율만큼 재산 금액 전체를 다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해버리니까 효과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났었죠. 그러니까 단체들이 이런 경우는 법인세법은 신경 안 쓰고 상정법 기준으로만 갔던 게 기존의 어떤 그 일 처리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개선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단체에 정관에 꼭 들어가 있는 규정이죠. 그러니까 정관 규정에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 요건 중에 보면은 해산할 때 자녀 재산을 정부나 아니면은 목적이 유사한 다른 공익법인에 귀속시킬 것을 전제로 해야 된다고 정관에 규정하고 있고 세법도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유사한 공익법인이 그럼 뭐냐 하는 부분이 애매했는데 목적의 유사성을 뭐 그냥 아주 쉽게 그냥 정리해 버렸습니다. 주무관청이 유사한 것으로 인정한 공익법인 등.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잔여재산 처분해서 딴 데 넘겨줄 때 주무부처하고 얘기해서 되면은 그거는 다 유사한 목적이라고 봐주겠다. 그런 의미로 됩니다. 이거는 아마 이 규정은 우리가 규정이나 개념적으로는 의미가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평생 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 해산시키시고 갈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율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직접 나오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원천세 신고하거나 이럴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여서 오늘 좀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우리가 미납한 세액에 대해서 하루당 10,000분의 3이라 해서 그 0.03% 연리로 따지면은 한 10.95% 정도의 납부 불성실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지금까지 부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부터는 뭐 조금 줄여서 시중 연체 금리 등을 감안하여 1당 0.025%, 연 9.13%로 인하했다. 근데 이 얘기 들으면서 저는 화가 드나요? 10%에서 한 5% 이 정도까지 줄여주면은 그래도 좀 있는데 뭐 10.95%에서 9.13%면 2%도 안 줄인 거잖아요. 지금 시중금리가 2%, 3%, 4%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뭐 2배로 하더라도 8% 그 정도는 내려가야 되는데 근데 제가 힘이 없어서 그냥 여러분에게 설명만 합니다. 이 얘기는 일반적인 목적 사업만 하는 경우는 해당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수익 사업이 있는 경우, 수익 사업인 경우는 수익 사업 하시면서 매입세 공제를 받습니다. 부가가치세. 근데 이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가 이 중간에 세법이 바뀌면서 아주 그 꼴 사납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분명히 돈 내고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는데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 발행 안 해주면은 그거는 저는 힘이 없어요. 물건 주고 달라 그러는데 안 주니까 어쩔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이 공급 시기, 물건 사고 아니면 용역받는 그 시기에 과세 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까지 이제 확정 신고 기한이라면은 상반기 거는 7월 25일, 하반기 거는 1월 25일까지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 발행 안 해줬는데 내가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이거 상당히 저는 이거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왜냐면 발행 안 한 사람한테 문제를 제기해야 되지 받는 사람에게 이거는 공제 안 해줬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가 이번에 하면서 좀 개선됐던 거는 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 그러니까 신고 끝나고도 한 6개월 더 정도 뒤에 늦게라도 받으면은 그때는 이제 인정해주겠다. 매입세 공제를 인정해주겠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얘기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럼 6개월이 지날 때까지도 안 해줬다. 그러면은 세법에서 일단 인정해준 거는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돈을 다 주고 물건을 사거나 뭔가 다 했었다. 그런데 이거 같이 매출자가 우리한테 생겨서 발행을 안 하면은 우리가 관련 증빙과
돈 지급한 내역들을 가지고 세무서다 요청해서 매출자가 안 하지만 매입자인 우리가 계산서 발행을 세무서 통해서 발행받도록 하는 게 매입자 발행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앞에 있는 기존 방식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확정 신고 기간까지는 일하면서 뭐 바빠서 놓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들을 최대한 6개월까지는 인정해 줬다. 그런데도 안 된다면은 그 다음 방식 이렇게라도 가라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수익사업 있는 데들은 이거 고민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수익사업 없는 데는 뭐 저렇게 세상 돌아가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거는 지금 이제 이번에 2019년에 12월 달에 공포되고 시행되는 법하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요것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이거는 작년에 이미 개정됐던 내용입니다. 근데 작년에 개정됐던 내용 중에 일부 사항은 원래 그렇죠. 작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거여서 여러분이 결산이나 아니면은 지금 정리할 때 한번 보셔야 될 부분이고, 또 일부는 원래 2019년 1월부터 이게 시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한 거 나눠서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지금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거 아주 작년 세법 개정하면서 크게 변화됐던 부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정기부금 단체 범위 및 지정 방식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제가 설명드릴 때 아마 이 앞에 교육할 때 아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는 방식은 하나는 단체 정관에 뭐 사업 목적이 종교기관이다, 학교다, 사회복지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아예 지정을 안 받고 간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우리가 주무부처 추천 통해서 기재부 장관, 행안부 추천 통해서 기재부 장관의 그 지정을 받아서 5년, 6년으로 지정기금 단체 되는 방식, 그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보통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규정들은, 여기 있는 경우들은 지정을 안 받아도 되는 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로부터, 여기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지워버렸던 부분이죠. 여기에서 정부로부터 인허가 받았던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환경보호단체, 여기 경우 우리 일반적으로 이미 우리는 목적 자체가 장학재단이면은 우리는 지정기금단체 안 받고 계속 갔습니다. 근데 이런 조직들이 앞으로는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보면은 위에 거에서는 학교, 사립학교, 유치원, 초중고에다가 어린이집이 하나 이번에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당연 지정기금단체로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부분은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여기는 아마 오늘 오신 경우들은 별로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정부 출연기관이나 아니면 법률에 따라서 별도로 이미 열거된데, 이건 법에 따라 간 거니까 정부 통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는 별도로 인정해 줬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 정부로부터 인허가 받은 여기들은 지정심사를 거쳐서 기재부 고시로 지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법인 목적 사업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이 여기에서 아마 가장 먼저 지금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되고, 또 학술연구단체들, 이런 단체들이 여기에 지금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단체, 환경보호운동단체들도 동일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얘기들이, 그러면 이제 단체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런 일이 터지니까 놀라는 거죠. 또 아마 이 얘기 지금 알고 계셨던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미 관보에 작년에 나왔는데도 우리 한 분도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르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와 있는 부칙은 이미 이 규정 따라서 설립되어서 있었던 조직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그냥 지정기금단체로 그냥 인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장학재단인 경우에 올해가 19년인데 내년까지는 그냥 있어도 지정기금단체로 인정이 된다. 근데 2021년에는 지정 절차를 밟아야 된다. 원래 설립된 단체는 이런 지정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규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정기부금단체는과 유사한 단체라 해서 시행규칙에 많이 열거되어 있었는데 거기도 싹 다 없어지고, 거기도 지정심사 거쳐서 기재부 고시로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정자산 처분 수입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좀 조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 더 법 규정이 정교하게 바뀌었던 부분입니다. 그 얘기 자세하게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3년 이상 고유 목적 사업에 쓰면은 우리가 건물 팔아도 세금 하나도 안 냈죠. 근데 요 얘기가 수익 사업에 사용한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외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 같이 수익 사업에서 쓰고 있다가 이걸 고유 목적 사업으로 용도를 바꾼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실무상으로만 이게 얘기가 되어 왔던 부분을 규정으로 하나 언급해서 3년 이상 고유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판매했다. 그러면은 수익 사업에서 목적 사업에 들어오는 시점의 시가, 그 금액과 그 다음에 양도 금액 차이만 하니까 결국은 목적 사업에서 사용할 때 생겼던 부동산 양도 시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공식적인 규정으로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여러분하고 관련된 경우는 여러분의 부동산을 수익 사업에서 사용하다가 목적 사업으로 바꿔서 양도한 경우,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이 부분을 수익 사업에서 비과세로 빼주는 걸로 명시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 사업에서는 수익 사업에서 이걸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회복지법인 쪽에서는 법인세를 안 냅니다. 하나는 비과세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100% 설정하면서 이게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장애인 복지단체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제품 생산시설 이 부분을 하나 공식적으로 좀 명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결국 실제로는 2017년 연말과 18년 초에 세법 개정된 내용인데 그것이 2019년부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올해부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부금 단체 의무 강화 및 규정 적용 대상을 확대시켰다. 그러니까 아까 지정기부금 단체 범위가 당연하게 지정기부금 단체가 이제는 기재부의 어떤 심사를 거쳐서 지정된 걸로 바뀌었었죠. 그것과 더불어서 실무적으로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나왔던 문제점이 뭐냐면 지정기부금 단체는 기부금 모금액 이거 관리도 하고 보고도 하는데 당연은 그동안에 이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됐는데 잘 안 되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감독하거나 이게 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거는 이 기부금 단체 이 법인세법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부금 모금액 사용 실적 보고하고 지정 기부금 단체로서 해야 되는 의무 사항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러니까 실제는 아마 여기에서 학교법인은 초중고 그다음에 인가된 대안학교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의료법인은 오늘 오신 분 중에 안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사회복지법인들도 여기 법인세법에 나와 있는 이 의무들을 추가로 이행해야 됩니다. 2019년부터. 그래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은 의무가 지금 나온 것 같이 지정요건 충족하고 모금액 활용 실적 홈페이지 공시하고 지출액의 80% 이상이 고유 목적 사업비로 지출돼야 된다. 이거 여러분들 그 지정기부단체 의무 이행 결과 보고할 때 나왔던 내용들이죠. 그리고 지정기부단체의 요건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얘기들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게 하는 얘기들인데 이걸 공식적으로 한 거죠. 공익법인 회계 기준 따라 외부 감사 받을 것. 이거는 기존에 100억 이상인 데는 당연하게 받는 얘기니까 이거는 기존 규정을 한 번 더 선언적으로 또 해준 거다. 해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결산 서류 등 홈페이지 공시하는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여기 나오는 사회복지법인들은 직접적으로 의무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회복지법인들도 일반적인 지정기부단체와 동일하게 다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 결국 국세청의 홈페이지에도 공시하고 단체 홈페이지도 공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결산서류 등의 홈페이지 공시하면서 기부금 모금액 사용 실적 보고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전용계좌 개설 사용 이거는 뭐 우리 당연하게
지금 가야 되는 내용으로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정리하면은 사회복지법인에게 하나 좀 의무가 더 추가가 됐다. 그 전까지는 당연하게 지정기본단체에다가 이런 번호로 바뀌면서 의무들이 좀 더 보완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후관리 정리 부분은 이제 지정기본단체들이 옛날에는 지정기본단체 의무 이행 안 해도 별 얘기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추징세액 1천만 원 이상 또 최근 3년간 기부자별 발견 별세 미작성 미보관 거짓 영수증 뭐 이런 얘기들 나오죠. 자, 지금 이제 하나 여러분 보시는 것 중 하나가 공익법인이 의무 이행, 공익법인으로서 해야 되는 일을 안 하면은 뭔가 증여세라든지 가산세가 나오죠. 그 가산세 금액이 1,000만 원 넘으면은 그 조직은 이게 뭐가 됩니까? 지정기부단체가 취소가 돼요.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데 뭐 연간 기부금이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경우들은 부담이 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단체에 기부금이 1억이 넘어섰다. 5억이 넘어섰다. 결산 공시 세무 확인 받고 이러는 데들이 기부금이 잘못됐다. 아니면은 뭔가 특수관계자 임원이다. 내부 거래 이런 얘기들 때문에 가산세, 증여세가 추징세액이 1,000만 원 넘으면은 지정 기부금 이미 지정됐더라도 그게 취소가 되고 그 다음에도 지정 제외 사유가 돼 버립니다. 물론 여기에서 증여세 추징세액이라는 개념을 뭐로 볼 거냐?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우리 증여세 신고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뭐 추가된 금액 냈다. 이 경우는 괜찮은데 본인들의 의무 이행 안 해서 세무서가 나중에 뭔가 조사하면서 추가로 징수한다. 이 경우는 문제가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런 제재 조치가 있고 더불어서 여기 나온 게 이런 불성실 기부금 단체 명단 공개하는 거. 아마 가끔 여러분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 허위 활급 뭐 하면서 공개면 얼마 전에도 한번 나왔었죠. 이런 대상에 대한 것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추가로 나온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당연 지정기부단체가 의무이행 사항 위반한 사실이 2회 이상. 근데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거 안 하고 법 잘 지켜서 가시는 게 더 좋겠죠. 아마 요거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보셔야 될 건데 그동안에는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 이 얘기가 날짜가 저렇게 달랐습니다. 달랐는데 지금은 이 지정 시기와 추천 시기 두 가지가 달라졌어요. 자, 지금 뭐냐면 주무부처가 기재부에 추천하는 시기는 매 분기 종료일부터 2개월 전이면은 1월 말, 4월 말, 7월 말, 10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단체가 원래 지정기부금 단체로 재지정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1월 말까지 여러분 주무부처가 기재부에 추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지금쯤에는 주무부처하고 막 얘기하면서 우리 추천 서류 넣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이 지정기부단체로 지정받아야 된다면 1, 4, 7, 10월 요 기준은 주무부처가 넘기는 날이니까 여러분은 주무부처에 훨씬 더 일찍 해야 된다. 그래서 1월달, 4월 초, 7월 초, 10월 초에는 이 얘기들이 진행돼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메모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정한 시기가 뭐 반기별로 나오기도 하고 3개월 분기 단위로 나오기로 했는데 이거 자체가 분기별로 매 분기 3, 6, 9, 12 말일날 지정하는 걸로 다 통일됐습니다. 그래서 뭐 요 얘기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요 얘기는 여러분이 지정기부단체로 신청 들어가는 시기에 대한 문제니까 여러분 좀 챙겨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11월 달에 하겠다고 생각했다면은 여기에서는 시기를 놓쳐버린 게 되죠. 그래서 꼭 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1, 4, 7, 10월 달에 뭐 여러분 가신다 그러면은 원래 지정을 받아야 된다면은 뒤로 가지 마시고 가능한 한번 일찍 해보고 뭔가 조정해야거나 수정해야 될 거 그 중에 나오는 게 대부분 정관이라든지 홈페이지에 자료 게시하는 이런 얘기들이 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원래 지정하시는 분들은 꼭 총회 하시기 전에 정관 개정하면서 규정 보완해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점검하실 필요가 꼭 있죠. 총회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얘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정세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전체가 진행되는 것 중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안 되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하면 좋겠다. 그래서 몇 가지 한번 그 정리 간단하게 해보면은 이제 여러분 단체가 재지정받을 때 들어가는 시기가 바뀌었다는 거,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당연하게 기부금 단체로 지정이 되던 조직들이 다시 지정받는 단체로 되는 경우들이 장학단체, 연구단체, 환경 이런 단체들은 문화단체 이 부분들은 2021년부터 지정을 받아야 된다 하는 부분이 좀 바뀌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이쪽 부분들은 공익법인 그 결산 공시 관련돼서 의무가 조금 더 확대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시가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가야 될 규정이니까 그렇게 이 파일들 여러분 갖고 계셨다가 혹시나 나중에 생각나시면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혹시 여기에서 성실공익법인인 단체 계시나요? 성실공익법인이시나요? 예. 지금 제가 여기에 적지는 않았는데 성실공익법인 같은 경우에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받는 그 부처가 전에는 기재부 장관의 확인을 받았는데 세법 개정돼서 그 부분은 지금 국세청장의 확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공익법인은 이제는 세무서 국세청으로 가야 된다 하는 부분 하나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혹시 그 업종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분야가 사회복지 쪽이래요. 예, 사회복지 쪽에서는 이제 성실공익법인 돼서 성실공익법인이 되면은 좋은 점은 혹시 좋은 점이 있던가요? 예, 그러니까 성실공익법인 되면은 우리가 주식을 갖고 있다, 아니면 외부에서 받을 수 있다, 의결권 중요하지 않고 이자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성실공익법인이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솔직히 성실공익법인이라 해서 크게 메리트는 크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실공익법인이 사용하는 비율도 지금 하나 더 올라갔고요. 그런 부분들은 따로 한 번 더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마 그 개정되는 세법 규정에 있어서 아마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하나 좀 설명드리면은 제일 큰 거는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 2018년 결산서를 원래 지금 적용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도 지금 감사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처음 이거 적용하면서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도 생기고 혼선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제일 큰 거는 진짜 이게 제일 큰 거였네요.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 2018년부터 적용되는 게 제일 큰 이슈였는데 회계 단위를 정확하게 나눠서 관리하시면은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 있더라도 큰 무리는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서 어려운 부분들은 사용한 비용이 기능별로 이게 사업 비용이냐 관리 비용이냐 이거를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단순한 계정만 과목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계속 여러분들 고민하시면서 검토 더 구체적 사실 기준으로 검토 좀 더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감사나 아니면 결산서 만드는 거는 작업이 되는데 아마 결산 공시 양식이 3월 초 그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거는 4월 초에 결산 공시 양식 관련돼서는 교육을 한 번 더 따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8년 공익법인 관련된 내용은 3월 달에 출연자산 보고하는 부분과 4월 달에 결산 공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또 계속 또 별도로 좀 준비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